바지 좀 내려봐. 겨울에 심장부를 꿰뚫는 듯한 칼바람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백호 군수지원사령부의 정문을 휘감았다. 대한민국 군수 시스템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공기는 단순히 차가운 것을 넘어 한 젊은 장교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할 만큼 잔인하고 치욕스러웠다. 정문 앞 연병장에는 갓 임관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박지훈 소위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은 겨울바람에 속절없이 떨렸지만 정작 그를 떨게 하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이 거대한 왕국의 왕, 백호 부대의 사령관 오만규 대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오만함과 상대를 발 아래로 보는 듯한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위병소 근무자들과 당직 사관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병사들이 마치 중세시대의 공개 처형을 구경하는 군중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오만규 대령의 입에서 나온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 문장이 연병장에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못 들었나 바지 좀 내려보라고 했다. 박지훈 소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하얗게 쥐어졌다. 며칠 전 그는 부대 내 군수품 일부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칙대로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의 보고서는 중간에서 사라졌고 그는 오늘 아침 영문도 모른 채 군 기강문란이라는 죄목으로 이곳에 끌려왔다. 대령님, 어째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지훈 소위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마지막 남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신락같이 섞여 있었다. 오만규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박 소위에게 성큼 다가가 훈장처럼 반짝이는 그의 소위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어째서 내 놈이 허리춤에 뭘 숨겨서 부대 밖으로 빼돌리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여기서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항명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인가 항명. 군대에서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의 얼굴에는 동정심 대신 저러다 큰일 나지 하는 조롱과 방관의 빛만이 가득했다. 이 왕국에서 오만규 대령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박지훈 소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는 여기서 무릎 꿇고 바지를 내리는 것과 군복을 벗는 것 사이에서 처절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대령님.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위병소 한쪽 구석.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몸에 맞지 않는 듯 살짝 커 보이는 평범한 전투복. 그녀의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 어떤 위압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 전 국방부 본부에서 파견 나온 민간 감사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모든 이들에게 그저 별 볼 일 없는 아줌마 간부로 인식되고 있었다. 윤서연은 조용히 오만규 대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감사 규정집이 들려 있었다. 오만규 대령님, 군사경찰직무법 제7조에 따르면 신체 수색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에만 영장에 의거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령님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오만규 대령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연병장의 공기가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만규 대령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거 누군가 했더니
본부에서 놀러온 윤서연 감사관 아니신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책상에 앉아서 서류 쪼가리나 넘기던 사람이 야전의 군기라는 걸 알기나 해. 그는 윤서연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는 당신 같은 여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얌전히 사무실 가서 커피나 마시고 있으라고. 괜히 나섰다가 먼지 뒤집어 쓰지 말고. 그의 말에는 여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윤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당장 꺼져. 그리고 너, 박지훈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3초 안에 바지 내리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내 군복을 내가 직접 벗겨주겠다. 박지훈 소위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윤서연은 뒤로 밀려났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시베리아의 혹한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마치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만규 대령과 그의 수하들은 승리자의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웃음소리가 곧 다가올 자신의 장례식을 예고하는 조종과도 같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눈빛을 위병소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 인적이 없는 곳에 다다르자 윤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주 평범하고 낡아 보이는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단축 번호를 길게 눌렀다. 신호는 한 번밖에 울리지 않았다. 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차분함을 넘어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백호 사냥을 시작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당신의 응원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녀의 전화 한 통은 군 내부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조직, 대통령 직속 비밀 감찰팀 그림자를 움직이는 기폭제였다. 이 조직의 존재를 아는 이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팀장인 윤서연 자신을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들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군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 국가 안보를 좀먹는 군 내부의 거대한 암적 존재들을 소리 없이 제거하는 것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한 달 전, 청와대 지하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의 공기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자들의 고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윤서연에게 단 하나의 파일을 건넸다. 파일의 겉면에는 백호 바후라는 붉은색 낙인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윤 팀장, 이걸 읽어보는데 10분 주지. 윤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백호 군수지원사령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추악한 비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나 뇌물수수 차원이 아니었다. 문제는 품질이었다. 최전방 부대에 납품된 방탄복은 일반 칼에도 쉽게 뚫렸고 야간 투시경은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전투기의 핵심 부품 일부는 규격 미달의 중국산 모조품으로 대체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오만규 대령, 이 자가 이 모든 일의 정점에 있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군수사령부 요직에 앉히고 방산업체들과 결탁하여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어.
그 뿌리가 너무 깊고 광범위해서 합동감찰본부나 군검찰이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끝날 게 뻔하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명령보다도 무겁고 단호했다. 그래서 자네가 가야겠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이번 임무는 그 어떤 작전보다도 위험하고 외로울 걸세. 자네의 뒤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군의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윤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완벽한 긍정의 표시였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그림자의 팀장으로서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괴물들을 사냥해왔다. 그녀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임무의 성공과 실패만이 있을 뿐이었다. 카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제 팀원들의 안위는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네. 그들은 이 나라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니까. 자네 역시 마찬가지고. 그날 이후 윤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 계급, 경력,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국방부 전산망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그 자리에는 국방부 본부에서 파견 나온 평범한 민간 감사관 윤서연이라는 허구의 인물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녀는 수십 년간 길러온 긴 머리를 직접 단도로 잘라냈고 얼굴에는 옅은 주름과 기미를 그려 넣어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여성으로 자신을 위장했다. 화려했던 그림자의 수장, 강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전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부패한 조직의 톱니바퀴들 사이에서 눈치나 보며 살아남아야 하는 힘없는 중년 여성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부관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계획을 아는 그림자의 부팀장, 김민준 소령이 비통한 표정으로 물었다. 팀장님, 정말 혼자 가시려는 겁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가 함께. 윤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이번 사냥은 나 혼자 가야만 한다. 너희는 밖에서 내가 보내는 신호를 기다려.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 그것이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철칙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무기와 장비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뿐이었다. 백호 부대로 향하는 낡은 군용차에 오르며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아니 살아 돌아올 수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차가 마침내 백호 부대의 거대한 정문에 도착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철의 힘. 백호 군수지원사령부라는 거창한 문구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그 위선적인 구호 아래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거대한 종양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짐했다. 내가 저 문을 다시 나설 때 이곳에는 단 한 마리의 벌레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부패의 왕국에 그들의 천적인 호랑이가 양의 탈을 쓴 채 조용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이 그렇게 아주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윤서연이 감사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백호 부대에 발을 들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가 마주한 부패의 왕국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견고하고 또 추악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아니었다. 오만규 대령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의 거대한 봉건 영지였고 대한민국의 법률 대신 그의 말이 곧 법으로 통용되는 무법지대였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본관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 창문도 없는 낡은 서류 창고였다. 그곳은 공식적인 감사관실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외부인을 격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완벽한 감옥이었다. 그녀의 일과는 단순했다. 매일 아침이면 오만규의 충실한 수족인 행정처장 최진호 중령이 찾아와
이미 수십 년은 묵어먼지만 뽀얗게 쌓인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서류 더미들을 던져주고 갔다. 감사관님, 이것 좀 검토해 주시죠. 워낙 방대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쓸데없는 짓이나 하면서 시간이나 때우라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소심한 중년 여성 감사관을 연기했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그들의 시선을 피했으며 회의 시간에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필기만 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에는 그녀의 자리가 없었고 저녁 회식 자리에는 그녀만이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완벽한 투명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모두의 경계심 퓨즈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밤이 되면 부대의 모든 이들이 퇴근하고 정막이 내렸을 때 그녀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쥐 한 마리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군수품 창고와 서류 보관실,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까지 어둠을 틈타 잠입했다. 그녀의 눈에 오만규 왕국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부상으로는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최신형 전투화와 방탄복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폐기 처리되었어야 할 낡고 곰팡이 쓴 구형 장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빼돌려진 신형 군수품들은 오만규와 결탁한 유령 업체를 통해 암시장의 비싼 값에 팔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초소형 카메라로 이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녀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파쇄된 문서 조각들을 수거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퍼즐처럼 맞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와의 폐기물 처리 계약서, 실제 가격보다 수십 배 이상 부풀려진 군수품 구매 내역, 멀쩡한 장비들을 고의로 불용 처리하고 뒤로 빼돌린 흔적들을 복원해냈다. 모든 비리의 끝에는 오만규와 그의 수족들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조직적이었다. 심지어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식료품까지 빼돌려 오만규와 그의 신복들이 부대 밖에서 운영하는 고급 식당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저급한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불평하지 못했다. 불평하는 순간 군기강문란이라는 죄목으로 박지훈 소위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윤서연은 모든 증거들을 암호화하여 자신만이 아는 클라우드 서버로 비밀리에 전송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이 거대한 범죄의 퍼즐에는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 바로 이 모든 비리의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에 대한 계좌 정보였다.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오만규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몸통까지 한 번에 잘라낼 수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만규의 개인 집무실 안에 있는 비밀 금고였다. 그곳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곳은 24시간 감시 카메라와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내부에서 금고를 열어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부패의 왕국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섣불리 누군가에게 접근했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며칠 전 연병장에서 모두가 자신을 조롱하고 방관할 때 유일하게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젊은 장교. 정의감에 불타보고서를 올렸다가 오히려 치욕을 당했던 박지훈 소위.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꺼지지 않은 불씨를 보았다. 그가 바로 이 지옥 같은 왕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접근하여 그를 자신의 칼로 만들기로. 그녀는 박지훈 소위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내일 밤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4번 탄약고에 당직 근무자로 배정되어 있었다. 그곳이라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와 단둘이 만날 수 있었다. 어둠이 내린 부대 안. 윤서연의 그림자가 조용히 4번 탄약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오만규의 비리가 담긴 서류 일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박지훈 소위를 시험하기 위한 미끼이자 그를 거대한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초대장이었다. 깊은 밤, 백호 부대의 4번 탄약고 주변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 동물의 울음소리만이 이곳이 살아있는 공간임을 증명할 뿐이었다. 박지훈 소위는 낡은 난로 옆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병장에서의 치욕적인 사건 이후 그는 부대 내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어 있었다. 동기들은 그를 피했고 선임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했으며 부하들조차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식당에 가면 그의 주변 자리는 언제나 텅 비었고 복도를 지날 때면 등 뒤에서 내부 고발자 새끼, 혼자 잘난 척하다가 꼴 좋다는 비수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군인으로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정의감은 꺾이고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으며 군인으로서의 신념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역 지원서를 쓸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 홀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이대로 무릎 꿇을 수 없다는 마지막 오기만이 그를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었다. 박소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지훈 소위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앞에는 며칠 전 자신을 변호하려다 함께 모욕을 당했던 윤서연 감사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령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감사관님, 여긴 어쩐 일로? 윤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지난달 폐기 처리된 통신 장비 목록과 그것을 처리한 강산특수라는 업체의 계약서 사본이었다. 이 업체를 아나 박지훈 소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처음 들어보는 업체입니다. 부대 내에서는 보통 지정된 군 관련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데 강산특수, 서류상 주소지는 서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결제된 금액은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의 50배가 넘는 금액이지.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거고 윤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박지훈 소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걸 어떻게? 박소위가 올렸던 보고서. 잘 봤다. 사라진 전투와 몇 켤레가 아니더군. 자네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린 거야. 윤서연은 박지훈 소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고 나약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자네, 이대로 포기할 건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부패의 뿌리를 뽑아볼 텐가? 박지훈 소위는 혼란에 빠졌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그 감사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위험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꺼져가던 정의의 불씨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국방부 본부에서 내려온 감사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엄청난 용기를 얻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을 들은 윤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오만규 대령의 집무실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었다. 오만규의 집무실. 저 안쪽 벽 뒤에 비밀 금고가 있다.
모든 비리의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가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 금고는 오직 오만규의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만 열 수 있지. 그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가 스스로 금고를 열게 만드는 것. 윤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담하고 치밀하며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박지훈 소위는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숨을 죽였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박지훈 소위는 윤서연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그는 윤서연의 지시에 따라 동료들의 눈을 피해 부대 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오만규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신복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나약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싸우는 비밀 요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아 오만규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오만규는 박지훈 소위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캐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을 성가시게 하던 윤서연 감사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두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쥐새끼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박지훈 소위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냈다.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의 늙은 어머니였다. 며칠 뒤 박지훈 소위는 익명으로 배달된 하나의 소포를 받았다. 소포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내가 입을 열면 어머니의 입은 영원히 닫히게 될 것이다. 박지훈 소위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오만규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다시 한번 떨어졌다. 내가 입을 열면 어머니의 입은 영원히 닫히게 될 것이다. 익명의 협박 메시지는 박지훈 소위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송두리째 꺾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목숨은 내놓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서연 감사관과의 비밀 연락을 끊었고 수집하던 모든 증거들을 파기했으며 다시 예전처럼 부대 내의 유령으로 돌아갔다. 그의 눈빛에서는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무력감만이 남아 있었다. 윤서연은 박지훈 소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즉시 눈치챘다. 그녀는 그가 어떤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오만규 대령이 박소위의 어머니를 뒷조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오만규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윤서연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박지훈 소위를 직접 만나 위로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박지훈 소위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오만규가 보낸 협박범들이었다. 그들은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박 소위의 어머니 집 주변을 맴돌았고 밤이 되면 담벼락에 붉은색 페인트로 위협적인 문구를 남기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박소희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몸져 누웠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지훈 소위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오만규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전화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을 파출소에 익명의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제보자는 마을에 수상한 외지인들이 나타나 노인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의 차량 번호와 인상착에 그리고 그들이 숨어 있는 폐가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협박범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의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과 함께 그들이 오만규 대령의 신복인 최진호 중령과 통화한 내역까지 발견되었다. 박지훈 소위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서연 감사관. 그의 예상은 맞았다. 이 모든 것은 윤서연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그림자 팀을 움직여 오만규의 협박범들을 역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에 제보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오만규에게 내가 어떤 비열한 짓을 하든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지훈 소위의 마음속에 꺼졌던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거대한 존재가 버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서연과의 비밀 연락을 재개했고 이전보다 더욱 대담하고 치밀하게 오만규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그의 용기에 화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단서들을 익명으로 제공했다. 어느 날 밤, 박 소위는 자신의 관물대 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만규가 군수품, 납품 업체들로부터 수년간 상납받은 뇌물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의 책상 위에 오만규가 매주 금요일 밤 부대 밖 비밀 아지트에서 내연녀와 미래를 즐긴다는 정보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박지훈 소위는 윤서연이 던져주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퍼즐을 맞춰나갔다. 그는 오만규의 내연녀가 바로 유령회사 강산특수의 서류상 대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만규는 뇌물을 세탁하기 위해 내연녀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렸고 모든 검은 돈은 그곳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 아지트는 단순한 미뢰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범죄 계획이 세워지고 비밀 장부가 보관되어 있는 소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았다. 그 비밀 아지트를 급습하여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것. 하지만 그곳은 오만규의 사적인 공간이자 범죄의 심장부였다. 만약 현장에서 발각된다면 그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박지훈 소위는 두려웠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윤서연에게 자신이 직접 아지트로 잠입하겠다고 자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신임 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을 거치며 강철처럼 단단해진 진정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윤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호신용 장비를 건넸다. 운명의 금요일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훈 소위는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건 가장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오만규 대령은 자신의 손발이었던 협박범들이 허무하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로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읽히고 있다는 섬뜩한 증거였다. 그는 직감했다. 부대 내에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 내부에 유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령의 정체가 바로 자신을 성가시게 하던 윤서연 감사관과 그녀의 꼭두각시가 된 박지훈 소위라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었다. 그는 쥐새끼 2마리를 한 번에 잡을
그리고 다시는 자신에게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들의 영혼까지 파괴할 잔인하고 치밀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함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다. 함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박지훈 소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오만규는 국방부 보안사령부에 있는 자신의 동기에게 연락하여 박지훈 소위가 북한과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박 소위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가 작성하지도 않은 가짜 기밀 문서들을 심어놓고 북한의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로그 기록까지 만들어냈다. 내부 고발자를 순식간에 국가 반역자로 둔갑시키는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윤서연 감사관을 그 배우로 만드는 것이었다. 오만규는 윤서연의 배경이 비정상적으로 깨끗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윤서연 감사관이 사실은 북한에서 난파한 고정간첩이며 박지훈 소위를 포섭하여 대한민국 군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는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그는 윤서연의 사무실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녀가 혼잣말하는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박지훈 소위가 발견했던 USB가 사실은 윤서연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기밀 자료인 것처럼 꾸몄다. 이 모든 조작된 증거들은 보안사령부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군 수뇌부는 경악했다. 군수사령부의 심장부에서, 그것도 국방부 본부에서 파견된 감사관이 연루된 대규모 간첩 사건이라니.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군은 즉시 비공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박지훈 소위와 윤서연 감사관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오만규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박지훈 소위와 윤서연이 자신에게 접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윤서연은 오만규가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 팀은 국방부 내의 모든 정보 흐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보안사령부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순간 그녀는 오만규가 역공을 시작했음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자신과 박지훈 소위라는 것까지. 팀장님, 합동수사본부에서 체포조가 출발했습니다. 30분 안에 부대에 도착할 겁니다.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부팀장 김민준 소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비밀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왔다. 하지만 윤서연은 침착했다. 아니,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오만규는 우리가 체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금쯤 가장 방심하고 있을 거야. 그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할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그녀는 박지훈 소위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다. 박 소위, 계획이 변경됐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우리를 체포하러 오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분뿐이다. 지금 당장 오만규의 비밀 아지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박지훈 소위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간첩 혐의라니. 그는 순식간에 국가의 반역자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윤서연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감시하는 눈들을 피해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윤서연과 박지훈 소위는 부대 뒷산의 어둠 속에서 만났다. 윤서연은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을 가진 숙련된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시간이 없다. 놈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 지금부터 내 지시에만 따라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녀는 박지훈 소위에게 검은색 복면과 야간 투시경을 건넸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오만규의 비밀 아지트가 있는 부대 박민가를 향해 산을 넘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팀의 차량 불빛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한 덫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덫을 향해 도망치는 대신 덫을 놓은 사냥꾼의 심장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20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오만규의 비밀 아지트는 부대에서 약 2km 떨어진 외딴 강가에 위치한 2층짜리 별장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휴식 공간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흘렀고 곳곳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 카메라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윤서연과 박지훈 소위는 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작전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의 귀에 꽂힌 초소형 통신 장비에서 그림자 부팀장 김민준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합동수사본부 체포조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별장 내부에는 오만규와 그의 내연녀, 그리고 경호원 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았다. 지금부터 통신을 차단한다. 작전을 시작하지. 윤서연은 통신 장비를 끄고 박지훈 소위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박 소위, 두렵나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저희는 국가의 반역자로 죽게 될 겁니다. 저는 제 명예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윤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대답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저 별장의 보안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신형 모델이다. 정문 돌파는 불가능해. 우리의 유일한 침투 경로는 저 뒤편, 강으로 이어지는 지하 배수구다. 그녀는 가방에서 특수 제작된 소형 EMP 전자기 펄스 장치를 꺼내 박소위에게 건넸다. 배수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면 지하 보일러실로 연결될 거다. 그곳에 이 건물의 모든 전력을 통제하는 중앙 배전반이 있어.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이 장치를 사용해 30초간 건물의 모든 전력과 통신을 마비시켜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초뿐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감사관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정문으로 들어간다. 윤서연의 대답에 박지훈 소위는 경악했다. 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아니,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정문에서 경호원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자네는 지하로 침투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윤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면을 쓰고 허리춤에 있던 와이어 건과 특수 제작된 비살상용 마취총을 확인했다. 그녀는 박지훈 소위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5분 뒤, 내가 정문에서 소란을 피우면 즉시 움직여라. 행운을 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지훈 소위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망연히 바라보다 이내 결심한 듯 몸을 돌려 강가로 향했다. 잠시 후 별장 정문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이 뛰쳐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정문을 뚫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선 낡은 트럭 한 대였다.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며 트럭으로 다가서는 순간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터지며 강력한 섬광이 터져 나왔고 동시에 사방에서 최루탄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혼란에 빠진 경호원들을 향해 어둠 속에서 날아온 와이어가 그들의 총을 낚아챘고 연이어 날아온 마취침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목에 명중했다. 경호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 모든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박지훈 소위는 차가운 강물 속 지하 배수구를 통해 별장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눅눅하고 어두운 보일러실에 도착하여 중앙 배전반을 찾아냈다. 그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외부의 소란을 틈타 주파수를 맞춘 윤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이다. 박지훈 소위는 망설임 없이 EMP 장치를 작동시켰다. 윙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별장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비상 전력마저 먹통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2층 침실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던 오만규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침대 밑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윤서연이 서 있었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오만규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윤서연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가격했고 권총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오만규는 격투에 능한 군인이었지만 그림자의 수장인 윤서연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몇 번의 합이 오간 뒤 오만규는 복부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한편 1층 서재로 잠입한 박지훈 소위는 벽난로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지문과 홍채 정보가 없으면 절대 열 수 없는 최첨단 생체 인식 잠금 장치였다. 모든 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이 금고만은 자체 비상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30초의 시간이 끝나고 별장의 불이 다시 켜졌다. 그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이어폰에서 윤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박소희, 서재 스피커폰을 켜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 윤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오만규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오만규, 내 놈의 목숨은 이제 내 손에 달렸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 놈의 목숨이 아니야. 지금 당장 서재에 있는 내 놈의 금고를 열어라. 내 놈의 목소리와 홍채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거부한다면 나는 여기서 내 놈을 죽이고 내 놈의 누나를 뽑아서라도 금고를 열겠다. 스피커폰을 통해 오만규의 귀에 윤서연의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미친년. 내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윤서연의 지시에 따라 오만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금고를 열기 위한 음성 암호를 말했고 윤서연은 그의 눈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에 그의 홍채 정보를 담았다. 그리고 그 정보는 즉시 박지훈 소위에게 전송되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견고했던 비밀 금고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 오만규의 모든 비리가 담긴 검은색 비밀 장부가 놓여 있었다. 박지훈 소위가 장부를 손에 쥔 바로 그 순간 별장 밖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군용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을 잡으러 온 합동수사본부였다. 별장 밖을 포위한 합동수사본부의 확성기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안에 있는 윤서연 감사관과 박지훈 소위는 즉시 모든 저항을 멈추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투항하라. 박지훈 소위는 비밀 장부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명의 무장한 헌병들이 별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곁으로 다가온 윤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걱정 마라. 저들은 우리를 잡으러 온 게 아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관객들이지. 그녀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그녀는 오만규와 그의 내연녀를 결박하고 박지훈 소위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쓸 시간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대통령과의 직통회선이었다. 각하, 윤서연입니다. 계획대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무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별장을 포위하고 있던 헌병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 길을 열었고
그들 뒤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나타나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합동수사본부의 지휘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호실장에게 다가갔지만 경호실장이 보여준 대통령의 친필 명령서 한 장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경례를 붙일 뿐이었다. 윤서연과 박지훈 소위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오만규와 그의 범죄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윤서연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오만규가 자신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울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합동수사본부의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경호실로 이관하도록 조치해둔 것이었다. 그녀는 적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작전을 위한 완벽한 증인들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군수사령부 대강당에서는 연례 최대 행사인 전군 군수안보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강당은 육해 공군 각 부대의 장성들과 군 관련 기관장들,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약 500여 명의 군 핵심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회의는 군의 미래 군수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자 군 내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그날 회의의 주인공은 단연 오만규 대령이었다. 그는 지난번 간첩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회의의 기조 연설을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윤서연과 박지훈이 국가 반역죄로 조용히 처리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그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곧 있을 장군 진급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연단 위로 올라갔다.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에게 존경과 아첨이 뒤섞인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백호 부대에서는 군의 심장부에 침투하여 국가 기밀을 빼돌리려던 악성 종양과도 같은 세력을 성공적으로 색출해냈습니다. 그가 박지훈 소위와 윤서연을 악성 종양에 비유하며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동시에 닫혔다. 강당 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암흑 속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잠시 뒤 연단 뒤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만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지난번 연병장에서 오만규가 박지훈 소위에게 바지 좀 내려봐라고 모욕을 주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고화질로 녹화된 영상과 함께 그들의 모든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연단 위에 서 있던 오만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고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박지훈 소위의 어머니를 협박하던 그의 지시,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그리고 별장에서의 미래 장면까지 그의 모든 추악한 행적들이 500명의 군 핵심 인사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오만규는 이성을 잃고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의 문이 다시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을 비췄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강당 안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늠름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박지훈 소위가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는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은 그림자 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윤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을 향해, 그리고 연단 위에서 절망에 빠진 오만규를 향해 마지막 심판을 시작했다. 그녀가 기다려온 최적의 무대가 마침내 열린 것이었다. 오만규 대령. 윤서연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연단 위에서 경호원들에게 붙들린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오만규와 강당 중앙에 당당히 서 있는 그녀를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500여 명의 군 수뇌부들은 숨을 죽인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달 전, 그대는 저 젊은 장교에게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보라고 했지. 군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또각또각 울리며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시계 소리처럼 오만규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똑같은 질문을 돌려주려 한다. 오만규, 이제 그대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위선의 껍질을 모두의 앞에서 벗어볼 차례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단 뒤의 대형 스크린에는 마지막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별장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검은 장부의 내용이었다.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강당 곳곳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 안에는 오만규 개인의 비리를 넘어 그와 결탁한 수십 명의 군 고위 장성들과 방산업체 대표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 날짜, 장소, 심지어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썩어 들어가 있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완벽한 설계도였다. 강당 안에 앉아있던 장성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자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강당의 모든 출입문은 그림자 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된 후였다. 그들은 독 안에 든 쥐였다. 오만규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발버둥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간첩이라고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윤서연이 스크린에 띄운 다음 한 장의 사진 앞에서 허무하게 멈춰섰다. 화면에는 대통령과 윤서연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통령 직속 비밀 감찰팀 그림자 팀장. 윤서연 강당하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평범한 감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칼이자 이 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였다. 윤서연은 연단 위에 올라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오만규의 앞에 섰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던지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은 국가의 적일 뿐이다. 그녀는 돌아서서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을 향해 외쳤다. 지금부터 대통령 각하의 명령에 따라 국가 안보를 좀먹어온 반역자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지 강당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스크린에 이름이 올랐던 모든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하기 시작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그들은 이제 범죄자가 되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박지훈 소위는 그 모든 광경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통쾌함과 함께 군의 추악한 현실을 목격한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때 윤서연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소위, 고생 많았다.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심판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에 오만규로부터 떼어낸 대령 계급장을 쥐어주었다. 이것은 전리품이 아니다. 썩어버린 과거의 상징이지. 오늘을 잊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자네와 같은 젊은 장교들이 이 군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순간 강당 밖에서 거대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였다. 헬기는 강당 앞 연병장에 착륙했고 윤서연과 그녀의 팀원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박지훈 소위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다.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네들의 몫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림자 팀원들과 함께 헬기에 올랐다. 헬기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다. 그녀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것은 부패한 왕국의 붕괴와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과제뿐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강철의 심판이라 불린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오만규 대령을 필두로 한 부패 커넥션은 뿌리째 뽑혔고 군사법정은 그들에게 국가 반역죄에 준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와 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미스터리한 여인 윤서연의 존재는 군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그림자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국방부 기록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군의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 잠시 지상에 강림했던 신화 속 존재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군은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거쳐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군수 시스템은 투명하게 바뀌었고 인사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연줄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실력과 신념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지훈 소위가 있었다. 그는 사건 이후 모든 누명을 벗고 부패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위로 특별 진급했다. 하지만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지훈 대위는 새로 부임한 백호 군수지원사령부의 감사실장으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자신이 치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늠름한 신임 장교들이 힘찬 함성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부조리와 공포 대신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박 실장. 잠시 시간 괜찮나 익숙한 목소리에 박지훈 대위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단단했다. 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박지훈 대위는 저도 모르게 경례를 붙이려다 멈칫했다. 윤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는 그냥 편하게 부르게.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그녀는 대통령 직속 감찰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국방 정책을 자문하는 민간위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새로운 부대는 좀 어떤가? 자네가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군.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니. 윤서연은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한 것은 썩은 나무를 베어낸 것뿐이다. 그 자리에 새로운 숲을 가꾸는 것은 자네와 같은 젊은 군인들의 몫이지. 그리고 자네는 아주 잘 해내고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젊은 병사들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한때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희망의 요람이 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박지훈 대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걸 주려고 왔네. 박지훈 대위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펜촉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문장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 아닌 신념으로 싸운다. 박지훈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윤서연이 그에게 그리고 이 군의 미래를 짊어질 모든 젊은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이제 가보겠네. 앞으로도 잘해주게. 윤서연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부대를 떠났다. 박지훈 대위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서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이름 없는 그림자였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등불이 되었다. 부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향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가장 앞에는 한때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강인한 신념을 가진 젊은 군인 박지훈이 서 있었다. 백호 부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군에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불의 앞에 홀로 맞섰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통쾌함을 혹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단순한 감정의 파도를 넘어 삶의 방향을 비추는 작은 등대 하나가 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직장, 학교,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각자의 삶에서 오만규 대령과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일 수도 있고,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를 억누르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박지훈 소위처럼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곤 했던가요? 나 하나쯤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바뀔까? 괜히 나섰다가 나만 다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침묵을 선택하지는 않았던가요? 윤서연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높은 지위나 화려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통령 직속 감찰팀장이라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더러운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어두운 곳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여정은 가장 먼저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 삶에도 바지를 내려보라고 강요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인 언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라고 유혹하는 달콤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잠시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명예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윤서연처럼 거대한 악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박지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진실의 조각을 찾으려 애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 작은 용기들이 모일 때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지켜낸 작은 정의 하나가 내일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여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정의로운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물음표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가 앞으로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어깨 위의 계급장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신념의 무게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걸음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기관, 사건은 교육적 및 오락적 목적을 위해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가 없으며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콘텐츠 시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개인적인 해석이나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